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경제 지표들을 토대로 경기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경제 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서베이 지표이고 다른 하나는 실물 지표입니다. 이 서베이 지표라는 게 결국 설문조사잖아요. 당연히 투자자들의 심리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베이 지표를 다른 말로는 심리 지표라고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중요한 노하우를 살짝 알려드리고 시작하죠. 이 서베이 지표와 실물 지표가 어떤 상태일 때 가장 투자하기가 좋을까요? 대부분 투자자님들이라면 아마도 이 서베이 지표와 실물 지표 모두 좋게 발표될 때가 가장 투자하기가 좋을 때다라고 답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서베이 지표, 즉 심리 지표는 살짝 차가운 상태에서 실물 지표가 좋게 나올 때를 가장 투자하기 좋은 조합으로 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아무리 현재 경제가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같이 흥분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심리 지표가 함께 뜨거워져 있다면 곧 시장은 과열되고 버블이 생길 우려가 커지거든요. 하지만 실물 지표가 근사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설문 지표가 그다지 뜨겁지 않다면요, 시장은 좀 더 여유 있는 상승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최악의 상황은 실물 지표가 너무 뜨거워서 이제 곧 식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서베이 지표가 덩달아서 뜨거운 경우입니다. 경제는 고점을 찍었는데 사람들은 흥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곧 주식을 놔줘야 되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서베이 지표들과 실물 지표들을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베이 지표에게는 ISM 제조업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집계하기 때문에 시장 심리를 잘 대변해 주죠. 9월에는 주요국들의 PMI 지표들이 일제히 시장 전망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 제조업 PMI 지수는 47을 기록했습니다. 전월치는 물론이고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경제 주체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죠. 유로존도 마찬가지였죠.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 9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98.7을 기록했어요. 시장 예상치가 이게 104였고 지난달에는 105.6을 기록했는데요. 두 수치 모두 큰 폭으로 하회를 한 겁니다. 특히 현재 상황 지수가 134.6에서 124.3으로 급락했는데요. 이 팬데믹 시기를 제외한다면 2016년 12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향후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잘 보여주는 전망 지수도 전월 대비 4.6포인트나 하락했죠. 시장 심리가 매우 차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번에는 실물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급적 많은 것들을 살펴보셔야만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는데요. 실물 지표들 중에서 대표격인 GDP에 대한 전망을 먼저 살펴보죠. 세상에서 말이죠, GDP에 대한 전망을 가장 잘하는 곳은 애틀란타 연방은행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9일 새벽에 제시했던 GDP 나우에서는 3분기 GDP 성장률을 3.2%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2분기가 3%였던 것에 비해서 개선된 것이고, 또 직전에 발표됐던 2.9%에 비해서도 0.9%포인트 상향 조정된 겁니다. OECD의 수정 경제 전망에서도 금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3.1%였던 것을 3.2%로 오히려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경기의 커다란 흐름은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GDP만으로 경기 흐름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죠.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고용과 소비, 소득과 관련된 지표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채용 정보 사이트인 인디드의 채용 공고 지수는 9월 들어 반등하고 있어요. 20일까지 나온 9월 평균 수치는 117, 8월 평균치 113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고용 동향도 명목상으로는 매우 좋은 수치가 발표되었었죠. 미국 9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은 전월 대비 25만 4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15만 명은 물론이고 지난달에 기록했던 15만 9천 명을 모두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들도 일제히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지난 7월의 고용은 8만 9천 명이었던 것이 14만 4천 명으로 무려 5만 5천 명이나 상향 조정되었고요. 8월 고용도 기존의 14만 2천 명이었던 것이 15만 9천 명으로 1만 7천 명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문제는 9월이 계약 시즌이에요. 그래서 10월 고용 지표는 9월보다는 둔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이죠. 게다가 3만 3천 명이나 되는 보잉사의 기계공들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10월 고용 지표는 왜곡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결국 11월 FMC 회의를 앞두고 이번에 발표한 고용 지표가 실질적으로 마지막 고용 지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발표되었던 그날 하루에만 2년물 금리가 22베이스 포인트나 급등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말이죠. 조금 전에 명목상의 고용 지표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부 지표들을 살펴보면 사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작지 않았습니다. 우선 경제적 이유로 파타임 근로를 하는 인구를 포함한 광의 실업률 U6가 7.7%로 발표됐어요. 지난달에 7.9%에 비해서 하락했다는 건데 분명 노동시장의 질적인 면은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9월 경제활동 참가율은 62.7로 동일했지만 핵심 경제활동 참가율은 83.8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고용지표에서 선행성을 갖는 임시 서비스직이 여전히 하락 추세 중에 있고요. 특히 제조업에서 3천 명, 운송 서비스 부분에서 9천 명이나 고용이 감소하는 등 일부 업종에서 살짝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은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게다가 구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경제활동 인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나는 일할 의사가 있어 라고 하는 소위 잠재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잠재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결국 미래의 실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노동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가 현저히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2022년 3월에 기록했던 고점 619만 명에서 금년 8월 기준으로 93만 명 수준까지 감소했는데요. 빈 일자리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만간 고용시장이 타이트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비록 고용 동향의 명목적 수치는 매우 좋았다지만 분명히 서서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단 말이죠. 단지 그 속도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다소간의 위안이 되었을 뿐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경제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표와 함께 소득 지표를 살펴보죠. 지난 8월에 개인 소비 지출도 전월 대비 0.24%나 증가했습니다. 물론 시장 예상치가 0.3%였으니까 소폭 하회하긴 했어요. 개인 소득도 전월 대비 0.2% 증가했는데요. 이 수치 역시 시장 예상치 0.4%보다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더 중요한 데이터는 앞으로의 소비 여력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비가 시장 예상치를 다소 하회한 결정적 이유가 저축률 상승 때문이었다라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저축률이 평균 3.43%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것은 5.24%로 큰 폭으로 상향 수정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서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느라 돈을 좀 쟁여두느라 소비를 좀 덜 했다는 말인데요. 바로 이 저축률이라는 것은 주로 경기가 좋지 않거나 적어도 고용시장에 대한 위협이 느껴질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지금 서베이 지표, 그러니까 설문지표가 매우 차갑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도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장기적인 낙관론자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회의적이다. 라고 말이죠. 어디 제이미 다이먼 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그룹급 인사들이 미국의 경제를 좋지 않게 보고 있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대신 저축을 늘렸을 겁니다. 실제로 기업이나 개인 모두에게서 공히 저축률 증가가 나타났어요. 심지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MMF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기관들의 저축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8월에 MMF 총액은 6조 6,900억 달러, 연초 대비 무려 2,900억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달랑 한 주 만에 1,208억 달러나 증가하기도 했어요. 이 증가폭 기준으로는 3월 중순 이후 가장 컸는데요. 실제로 최근 MMF 잔액 증가와 관련된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경기 불안에 따른 현금 보유 확대와 같은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심리 지표에서 확인하셨듯이 워낙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저축이 늘어났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저축이 늘어났다는 것이 악재일까요? 딱히 그렇진 않죠. 적어도 지금까지는 안 그랬어요. 그 반대로 작용했습니다. 초과 저축이 왕성한 소비의 근간이었죠. 지금까지 물가가 속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가 왕성하게 이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팬데믹 때 뿌려진 공짜 현금 때문이었거든요. 최근에는 그 초과 저축이 거의 소진되면서 이제 소비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고, 소비 여력이 다 떨어지게 되면 미국의 경기는 결국 침체될 것이다라는 주장까지 생겨났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저축이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저축이 증가한 겁니다. 물론 소득계층별로는 차이가 다소 있겠습니다만 미국 가계 전체를 보면 이번 수정으로 초과 저축은 이전 발표치보다 더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어요. 소비의 근간이 되어왔던 초과 저축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남아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 여력은요, 더 많이 남아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분명 나라에서 준 돈은 거의 다 썼거든요. 제한적인 데다가 그동안 소비 패턴을 보면 충분히 다 소진되었을 텐데 어째서 초과 저축이 남아 있었을까요? 바로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저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가처분 소득에서 개인 소비 지출을 빼서 구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축률이 상향 조정된 이유를 좀 살펴보면 개인 소비 지출이 하향 수정된 영향보다도 요 가처분 소득이 상향 수정된 영향이 더 컸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물가가 올랐잖아요. 물가가 오른 만큼 급여는 더 따라서 완만하게 올랐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와 올해 개인 소비 지출 전월 대비 변화율의 월간 기하 평균을 보면 0.44%에서 0.42%로 아주 조금 수정된 반면 가처분 소득 전월 대비 변화율의 월간 기업 평균은 기존의 0.29%였던 것이 0.44%로 큰 폭으로 상향 수정되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저축도 증가했으니까 이제는요, 시장 심리만 다소 완화되면 소비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달랑 하나의 지표로는 입증이 어려우니까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지표 중에 미국 국내 총소득 GDI라는 게 있어요. 이게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역시 가계소득과 기업 이익이 모두 상향 조정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특히 가계소득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실제로 지난 2분기 가처분 소득이 773억 달러 증가했고 덩달아서 저축도 743억 달러나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역시 소득도 증가했고 저축도 같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지표들을 조합해 보면 미국 가계 소비 여력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것보다 훨씬 더 견조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첫째, 미국 가계 소비 여력인 저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더 많이 남아있다는 말이고요. 둘째, 그 저축이 증가한 이유가 소비를 줄여서가 아니라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소비는 미국 경제에서 70%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소비가 건강하다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죠. 경기에 대한 판단에서 가장 좋은 조합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심리 지표는 다소 차가운데 실물 지표가 단단하다면 가장 좋은 조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이 딱 그런 것 같네요. 우리네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심리 지표들은 부진한 모습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9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포인트를 기록했어요. 지난달에 기록했던 100.8포인트에 비해서 0.8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실물 지표는 오히려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산자부에서 발표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8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증가율은 9.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 기록했던 6.3% 대비 더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백화점 소매 판매 증가도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전월에는 마이너스 6.4% 감소였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4.4% 증가로 큰 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소매 판매 꾸준한 두 자릿수 상승 기조로 내수에 대한 부담보다는 안정적 지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죠. 이 종목들이 말해주는 메시지도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딱 몇 개의 종목만 주야장천 상승하는 스테이지를 뭐라고요? 용의 시대다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용오름 현상은 유동성 제3국면의 대표적인 특성이었죠. 사실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S&P 500 지수의 상승이 대략 60%가 엔비디아 같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초대형주 그룹 덕분이었잖아요. 하지만 9월 말에는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대략 3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S&P 500 지수 퍼포먼스를 웃도는 개별 종목의 비율이 7월 초반에는 20%도 안 됐던 것이 9월 말에는 70%까지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만 상승하는 용의 시대가 끝나면 더 많은 종목이 함께 상승하는 실적 장세 제1국면, 즉 뱀의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기억하실 거예요. 다만 금리의 방향은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정상적 스테이지에서는 실적 장세 내내 금리가 오르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고물가 시대에는 이게 반대로 뒤집힙니다. 실적 장세 내내 금리가 내려가는 편이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50베이스 포인트나 금리를 내렸다라는 점은 살짝 좀 불만스럽긴 합니다. 자칫 잘 가고 있는 시장에 버블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경기가 딱히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마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장은 조만간 과열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물 지표와 서베이 지표를 계속 관찰할 거예요. 동시에 과열되는 순간까지는 시장의 버블을 최대한 만끽해 볼 생각입니다.